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벌써 금요일입니다. 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이해랍니다. 이 날씨 탓하기 싫은데 오늘 같은 날은 좀 탓하고 싶어요. 왜 이렇게 장 초반부터 좀 힘든지. 코스피와 코스닥이 현재 낙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 받아주더라도 이렇게 힘을 못 내는지 이런 게 좀 답답할 노릇입니다. 오늘 그런 금요일 장 분위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뉴욕 시장에서 특히 그동안 시장을 계속해서 끌고 올라가던 빅테크 주들,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들어가는 주요 종목들, 엔비디아, 테슬라 등등등 이런 종목들이 오늘 뉴욕 시장에서 급락을 하면서 마감이 된 그 영향이 아무래도 당연히 우리 쪽의 대형주들, 관련 대형주들이 많이 몰려있는 코스피 쪽에 특히나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욕 시장이 이게 이제 오늘 나스닥이 좀 많이 2%가 넘게 떨어진 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많이 오르다는 기술적 조정인 건지 아니면 추세적인 조정인 건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오늘 우리 시장 충격 여파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좀 차분하게 냉정하게 시장을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가운데 상승하는 섹터가 있을지 네. 그리고 하락의 낙폭이 커지고 있는 종목군이 있을지 이슈 통해서 먼저 짚어주시겠어요? 네, 늘 상승하면 또 내리는 도 있고 하니까 네, 보겠습니다. 화이팅 자, 하시고 보여주십시오. 예, 들어가 보죠. 예, 지금 이해라 앵커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사실 아무래도 지수가 오늘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락 섹터들이 사실 많은 게 어떻게 보면 불가피합니다. 한번 보면은요, 최근에 요 며칠 계속 많이 올랐던 전선주들 오늘은 가장 크게 버블 사이즈도 크고 가장 많이 좀 탄력이 좀 약한 떨어지는 쪽으로 좀 나오고 있고요. 반도체도 역시 마찬가지고 전력 설비 역시 전선만큼이나 오늘 좋지 않죠. 어제 많이 올랐던 폴더블 쪽도 오늘은 약세죠. 화장품 계속해서 조금 이제 주춤하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그동안에 좀 계속 좋은 호재들 많이 나왔던 방산, 자동차, 음식료, 조선, 2차 전지까지 계속해서 좀 부진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전, 반도체 이렇게 계속 그렇고요. 사실 오늘 그 상승 섹터들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가장 버블 사이즈가 크고 색깔이 진한 섹터는 로봇, 그 다음에 두산그룹, 의료 AI, 은행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 장 초반에 전고체가 상당히 좀 사이즈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삼성페이도 여전히 괜찮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상승 섹터 중에서 오늘 좀 재료가 있는 섹터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부터 먼저 좀 보겠습니다. 자, 로봇 기사를 아예 보시죠. 두산그룹이 어제 사업 재편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결정된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로봇과 기계를 포함한 스마트 머신 쪽, 그다음에 원전, SMR, 소형 모듈 운전이죠. 그다음에 풍력, 해양, 발전인 신재생에너지 쪽, 이쪽을 이런 에너지 쪽을 이제 클린 에너지 쪽 이렇게, 그다음에 세 번째로 반도체, 첨단 소재 이렇게 크게 그룹의 사업을 이렇게 크게 세 축으로 가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이 지금 두산에는 두산 로보틱스라는 계열사가 있고요. 또 바켓이라고 하는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올 상반기 굉장히 잘 나갔던 전력 설비 관련주죠.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회사로 있는 두산 바켓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이 바켓을 떼내서 두산 로보틱스의 100% 자회사로 만든다는 내용이 사실은 이번 사업 재편안의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두산 바켓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두산그룹의 현금 곡간 역할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매출이 9조 7천억 원, 영업이익 1조 거의 4천억 정도 나와 있는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가장 두산그룹 내에서도 좋은 그런 자회사가 되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있었는데 이 회사를 이제 떼내서 두산 로보틱스로 가져가겠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건데요. 이게 왜 이제 로봇 쪽에 이제 의미가 있느냐면 두산 로보틱스는 두산 그룹사 중에서 아직은 매출도 500억대로 좀 작고 이익도 좀 좋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근데 앞으로 로봇 쪽에 성장성 굉장히 있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그룹 내에서 이 로봇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결국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자금, 막대한 투자 자금이 필요한데 그룹 내 자회사 중에서 이런 여력을 갖고 있는 건 계속 바켓이다. 그러면 에너빌리티에서 바켓을 떼내서 로보틱스로 옮겨서 로보틱스를 키우자 이제 이런 식의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봇 쪽의 파이프라인으로 바켓을 이용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특히 이제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전력 설비 쪽이 앞으로도 향후 성장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제는 밥켓을 떼어내도 혼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그룹에서는 판단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로보틱스 역시 뭐 당연히 가장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10만 원 넘었죠. 18% 넘게 오르고 있고요. 관련 로봇주들 다른 회사들 상평 보면 휴임 로보, SP 시스템스 뭐 등등도 이렇게 엔젤 로보틱스까지 대부분 10%가 넘는 그런 전후에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두산이라는 큰 그룹에서 로봇 사업을 본격적으로 키우겠다가 나섰고 그러면 당연히 그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뭐 중소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로봇 쪽의 어떤 사업 부문의 산업이 커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좀 담아내고 있는 건데요. 혹시 준비가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좀 별도로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가장 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악재가 되는 건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앞서 말씀대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향후 AI 붐에 따른 전력 어떤 관련된 부분 때문에 성장성이 굉장히 좀 안정적이다, 뭐 뛰어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불편한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아주 알짜배기 자회사를 인적 분할을 통해서 떼내기 때문에 그만큼 에너빌리티의 주주 가치에 훼손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당연히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인적 분할, 물적 분할 얘기가 또 나온 겁니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8% 넘게 지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봤을 때 7% 하락이었는데 그 사이에 1%가 넘게 하락폭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 사업 재편에서 가장 뭐 재미를 보는 건 당연히 로보틱스겠지만 두산 그 주식회사 두산 그러니까 이 지주회사도 상당히 좋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밥켓이 오기 때문에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이 사업 재편 과정에서 그룹의 그 부채가 1조 2천억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두산 주식회사 두산 역시도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길었습니다. 다시 이제 버블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페이를 들어가 보죠. 이게 좀 사이즈가 좀 있네요. 삼성페이지는 이제 호재가 나왔습니다. 기사 바로 이제 들어가서 보면 지금 계속 유럽에서 미국의 빅테크 회사들에 대한 이 반독점 이 조사, 이 압박이 계속이 되고 있죠. 애플 같은 경우 이제 거의 다 뭐 이제 조사는 끝났고 이제 구체적인 어떤 그런 페널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애플이 EU의 이런 과징금 압박에 대해서 독과점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좀 개방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애플페이밖에 유럽에 쓸 수가 없는데 이제 아이폰에서도 삼성페이를 쓸 수가 있게 하겠다. 이 내용 때문에 오늘 삼성페이 관련주들이 좀 뜨고 있습니다. 주가 보겠습니다. 예, 지니틱스, 카카오페이, KG니시스, 라온CQ, 한국정보인증 등 이 페이 관련주들 오늘 3% 전후 이게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니틱스 같은 경우는 4%가 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하나만 더 살펴볼 게 있는데요. 장 초반에 비해서 좀 사이즈는 좀 작아졌는데 어디가 있습니까? 저 오른쪽 위쪽에 버블의 사이즈는 좀 작긴 합니다만 전고체 역시 오늘 재료가 좀 나와서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사 들어가 보시면 이제 국내 얘기는 아니고 이제 미국 얘기가 되는 건데 독일의 폭스바겐이 미국에 있는 전고체 개발 회사인 퀀텀 스케이프와 이 전고체 양산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전고체라는 게 아무래도 지금 그 배터리에 비해서 그러니까 액체 전해질을 쓰는 현재 배터리에 비해서는 이 고체 전해질을 쓰는 거기 때문에 밀도도 높고 안정성도 높고 화재 같은 데도 좀 더 안전하고요. 그다음에 그만큼 주행 거리도 늘어나고 이런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 완제품이 나온 건 아닙니다만 차세대 배터리, 꿈의 배터리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 전고체에 대해서 이제 폭스바겐이 이렇게 미국에 있는 전고체 회사와 손을 잡고 배터리를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이제 자기 폭스바겐 회사 차량에 탑재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사실 이 의미를 좀 살펴보면 전고체 쪽의 기술이 지금 가장 많이 나가 있는 앞서 있는 거는 중국 회사들입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미중과 뭐 미국과 유럽이 지금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스바겐이 중국 회사와 전고체 이 계약을 하는 건 어렵죠. 그래서 이제 미국 회사와 전고체 이 관련된 계약을 한 거로 봐야 되고 또 하나는 폭스바겐이 지금 전고체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나 이러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니 아예 이미 전고체 기술을 개발해 상당히 앞서 나가 있는 회사를 기술을 사오는 측면으로 좀 가고 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이 특히 유럽계 회사들이 이런 식으로 좀 기술을 사오는 그런 어떤 형태로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꿈의 배터리라고는 전고체가 조금 더 이제 눈앞에 가까이 오고 있다. 이렇게 의미를 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 주가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전구체 관련주도 이렇게 레몬, 웰크론한텍, 한농화재 이렇게 쭉 있습니다. 주가가 오늘 레몬 같은 경우는 20%가 넘게 뛰었고요. 나머지 회사들은 한 4% 전후에 이런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와서 보면은요. 어제까지 좀 강한 상승 흐름들을 보였던 이런 종목 그 섹터들, 전선 이런 쪽들 상당히 좀 오늘 부진한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펀더멘탈일 때 크게 어떤 악재가 발생한 건 아니라는 점 조금 한 걸음 떨어져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참고하시고요. 잠시 후에 112 인사이트 시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히나 코스피가 좀 많이 빠져서 이 하반기 좀 큰 시각에서 우리 증시와 경제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서 이분과 오늘 함께 하려고 합니다. KBWM 스타자문단 유신희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하반기 이 글로벌 경제 또 우리 한국 경제를 봤을 때 주요 포인트 한 두세 가지 정도 꼽아볼까요? 저는 하나 던질게요. 대선 있고. 네. 그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되는데 네. 지금 그림이 이제 물가가 낮아지면서 이제 안정화되면은 금리 인하한다. 이 시나리오는 모두 다 알고 있죠. 네.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에 시장에서 좀 이야기가 잘못된 부분들 하나가 금리를 낮추면 오히려 성장이 악화되는 것을 의미하니까 주식시장, 에쿼티 시장 이런 데는 더 빠진다. 이거는 저는 X. 잘못된 네, 전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최근의 상황을 좀 빗대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유럽은 경제 성장 동력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네. 재정, 그다음에 통화 정책 이렇게 두 개를 나누면요. 통화 정책밖에 사실은 그렇게 큰 그 도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정책의 힘이 좀 약하고 이러니까 그런 국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금리를 내리니까 여러 가지 자산 지표도 그렇고 경제 심리 지표도 오히려 좀 생각보다 안 좋아지는 흐름들. 네.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면은 한국도 마찬가지의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유럽의 경우하고. 네. 그러니까 성장이 재정으로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금리를 내려도 금리를 내리는 만큼 경제가 안 좋아. 하지만 재정으로 부양을 할 수 있어. 라는 부분이 붙으면 그 나라의 경제와 에쿼티 마켓은 좋아질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금리 정책에 의해서만 너무 의존하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오죽하면 금리를 내렸겠느냐. 더 이상 추가적으로 백업될 수 있는 부과될 수 있는 정책이 없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경제 심리와 투자 심리 자체가 좀 약화될 수 있는. 즉 얘기를 한마디로 정리해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우리가 재정 적자 이슈가 있고 부채 한도 이슈가 있고 부채가 계속 급증한다는 이슈는 있지만 어쨌든 아직도 미국 달러에 대한 채권이나 수요들은 굉장히 어마어마해요. 네. 그래서 금리를 내려서 미국이 성장이 약화된다? 그게 아니고 재정으로서도 돈을 풀 수 있으니까 성장은 지속될 수 있다. 그런데 그 외의 국가들 같은 경우는 금리를 인하하면서 성장 약화와 함께 앞으로 어떤 정책으로 수단을 쓸 것이냐에 대한 좀 의구심이 들면서 좀 약간 심리가 흔들릴 수 있다라고 이제 포인트가 보여지고요. 그러면 그 외의 국가인 거죠, 우리나라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을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했을 때 사실 그
미국 증시나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되게 잘 가는데 네. 우리 증시는 굉장히 위축이 돼 네. 있다고 네. 보거든요, 상대적으로. 네. 그럼 그런 요인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우리 박사님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해 보이시는 거예요? 경제 투자 그리고 전반적인 저 이코노미스트니까 금융시장의 측면에서 저를 생각해 보시면 변화에 대한 신뢰, 변화에 대한 신뢰. 변화에 대한 네. 신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고령화나 그다음에 저성장,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성장 산업을 갖다가 빨리 부흥을 시켜야 되는 그 숙제들을 다 안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수에서 제일 빠르게 좀 심리를 완화시키고 좋게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뭐냐면 밸류업입니다. 아, 그거는 우리나라만의 정책의 트렌드가 아니고요.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중국도 하고 있고 일본이 이미 하고 있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빅테크 기업들이 2000년 초반부터 밸류 얘기 나오기도 전에 밸류업을 다 해버렸어요. 그렇다. 배당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주치나 그다음에 소각 여러 가지 정책들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 세계적인 트렌드다. 왜냐하면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전 세계 경제가 블록화되고 순환무역, 그러니까 유럽이 좋고 중국이 좋고 그래서 한국이 좋고 신흥 수출국이 좋고 이런 흐름은 이제 많이 제어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내수, 자기 살림살이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수를 일단 살릴 수 있는 거는 어찌됐든 부가가치 비중이 크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생산의 효율이 높은 이제 금융업, 특히 이제 주식시장, 에코티 마켓 이런 쪽을 이제 밸류업 정책으로 이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정책들이 최근에도 많이 이제 시도가 되고 있고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책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이런 거는 어색해, 안 돼, 양극화의 초래 요인이야 이런 식으로 모든 거를 변화에 대한 도전과 새로운 챌린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그다지 합리적이지 않아 보여.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했을 때 그 다음에 정책은 뭘 할 거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뭘 할 거냐.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에 대한 신뢰를 갖고 서로 이제 좀 좋은 부분과 안 좋은 부분을 계속 수정해 가면서 리바이스해 가면서 이제 맞춰 나가는 정책들. 이게 이제 과거에도 보면은 스웨덴 같은 경우도 완전한 서비스업 중심 국가였는데 발전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 나라를 빗대어서 우리가 뭐라 했냐면 꿀벌이라고 표현했어요. 꿀벌은 네. 원래 못 납니다. 네. 날지 못하는데 잘 날잖아요. 날개를 엄청나게 1분당 막 수만 번씩 네, 이제 네. 움직이면서 그만큼 계속 이제 개혁해 나갈 수 있는 거 바꿔 나갈 수 있는 그 포인트들을 자국의 입장에 맞춰서 계속 챌린징 되는 그런 도구, 정책 도구들을 계속 쓰고 그것이 시장에서 좀 적극적으로 또 소통을 하고 이런 이제 변화에 대한 신뢰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밸류업도 우리가 사실 뒤처진 감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 결국에는 그 근본에 있는 힘을 잘 키워서 우리가 다 클 수 있게 그런 변화에 대한 흐름을 잘 받아들이고 결국에 그게 이제 우리 시장의 신뢰로 이어지게 되면 점자부강하는 그렇죠. 그런 모습으로 맞습니다. 간다라는 네네.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정부에서 되게 빨리 또 이러한 밸류업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좀 해주고 있는 거는 같아요. 그런데 대기업들 왜 이렇게 빨리 안 나서죠? 이렇게 뭔가 빨리 깃발을 꽂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실 몇 개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그건 저희 뭐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 우리 습관, 사람도 습관 잘 안 고쳐지잖아요. 10년 동안 안 좋은 습관 막 옆에서 가족들이 지적해도 그 뭐 한 번 아니 뭐 알았어 그 예를 들어서 다리 흔드는 거.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뭐 예를 들어서 집안 어른이 그래. 근데 그거 잘 안 고쳐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려고는 하겠지만 제가 그들이 아니니까 사실 추정을 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관습들이나 습관들이 계속 있었던 것이고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한편으로 얘기를 좀 돌려서 얘기해 보면은 오늘 같은 날 혼란을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 물가가 예상치를 하회했고 네. 이제 3.3 미국의 CPI가 3.3을 예상했지만 3.0이 나왔고 상대적으로 이제 상품 가격들, 그러니까 중고차 같은 상품 가격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물가 예상치를 떨어졌고 금리도 어쨌든 하향 안정화되는 패턴들을 보이고 있고 그러면 이제 성장이라는 그림이 더 크게 부각될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어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변동성이 네. 커지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하한다고 하면 성장이 끝나고 여러 가지 뭐 주가도 떨어진다고 했는데 그게 시현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 공포가 같아요. 네. 커지는 근데 시점. 저는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기승전 결국에는 성장입니다. 성장이 지속될 거냐 어쨌든 우리는 어쨌든 미국하고의 금융시장의 연계성 그다음에 교육에 있어서의 연계성도 많기 때문에 네. 미국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거냐에 대해서
거기에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성장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이 주제를 잠깐 대선의 이슈 앞에서 언급하셨던 이것과 연결해서 보시면 지금 바이든하고 트럼프, 최근에 트럼프가 급부상을 하고 있죠. 네. 근데 트럼프의 급부상은 사실 고무적입니다. 뭐 정책도 굉장히 획기적이지만 어떤 국민들의 정서를 잘 자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해석하기에는. 그래서 이렇게 급부상을 하고 있는데 둘 다 외치는 공통적인 정책이 있어요. 바이든이 여전히 인프라 투자를 계속하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약가 인하를 하겠다. 오바마 케어를 확장하겠다. 이런 이제 정책이 있고 네. 이쪽은 이제 결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인 게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인프라 투자는 당연히 하고 미래 그 첨단 도시를 갖다 건설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를 갖다 더 증액을 시키겠다는 네.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약가 인하를 하겠다. 근데 약가 인하는 오바마 케어를 이제 바이든 정책과 다르게 좀 축소하면서 약가 인하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으로서 쓰여지는 가격도 통제하지만 쓰여지는 돈, 우리가 소위 얘기하면 가게한테 좀 지원을 해줬던 사회 이전 소득이라는 게 그렇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좀 축소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통분모를 하나 우리가 뽑아내야 됩니다. 인프라 투자는 한다. 한다. 그러면 여기서 성장은 어떻게 될 거냐? 미국은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흐름이죠. 여기서 뭐 재정 적자 이슈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이런 정책 토론회를 보고서 미국의 이제 그 경제학자분들이 재정 적자가 우려된다 이런 얘기는 있었지만 어쨌든 그런 논리적 구조적인 얘기는 잠깐 뒤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계속 풀면서 달러는 패권을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목도하시는 것처럼 달러는 가장 큰 강세를 보여주면서 패권을 다시금 찾아오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채에 대한 수요, 달러에 대한 수요는 이어지면서 결국 그 기반으로 부채를 찍어서 물론 이거를 나쁘다 좋다 평가하긴 그렇지만 네, 네. 사실은 부채를 또 이제 발행하게 되면 좀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인프라 투자 때문에 성장은 지속이 된다. 그러면 시장에 그리고 경제 심리 자체가 잠시 출렁일 수 있어도 그래도 좋아지는 그림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포인트는 좀 잡고 가셔야 된다. 뭐 이런. 네. 바이오 얘기도 좀 해주셔서요. 저는 뭐 경제 전문가가 뭐 바이오 산업을 뭘 어떻게 안다고 그래요? 뭐 이러실 수는 있지만 제가 이제 그동안 리서치를 한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 산업이라는 거는 항상 키워드가 변동성 그리고 비신뢰, 거짓말 뭐 이런 걸로 이제 표출이 됐었죠. 근데 미국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지금 작년, 재작년 이제 코로나 직후에 한 2년까지는 바이오 기업들이 금리 인하 이슈, 그다음에 유동성 붐업 이슈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높았어요. 근데 지금 최근 들어와서 이제 바이오 기업들의 그 시가총액이라고 해야 되죠. 가치가 좀 낮아져 있는 상태이고, 근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나옵니다. 빅파마들, 기업들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가 인하는 양쪽에서 다 요구하죠. 어느 당이든 지금 요구하고 있죠. 네. 약을 싸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그 베스트인 클래스라는 좋은 약들, 머크가 파는 좋은 약들, 항암제 이런 것들이 조만간에 5년에서 10년 사이에 걸쳐서 거의 특허가 다 만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약가도 낮춰야 되는데 바이오시밀러, 그러니까 복제를 해서 약을 저 약 좋았으니까 우리가 복제해서 팔래요. 이런 공급 물량들도 엄청나게 늘어나게 돼요. 그만큼 도전이 크다는 거죠. 이것을 그러면은 막기 위해서 큰 빅파마들 입장에서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기술 확보인 겁니다. 기술 확대요. 네. 기술은 뭐냐면은 좋은 약을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런 기술의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빅파마, 뭐 로슈라든지 존슨앤존슨이라든지 이런 큰 기업들이 화이자 포함해서 계속 M&A를 하고 있죠. 한 달에 10건 이상씩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흐름들이 결국에는 기술에 대해서 그리고 입증된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좋은 어떤 러브콜들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 루트가 일본의 이제 큰 다케다 제약이라는 큰 기업으로 먼저 온 것 같고 최근에는 국내 회사들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흐름이 우리나라에 그러면은 그런 회사가 있어요? 라고 하신다면 플랫폼화 되어서 자신의 기술을 플랫폼화 시켜서 빅파마들하고 공동 연구뿐만 아니라 협약 연구를 오랫동안 지속해온 기업들이 사실 몇 개 없어요. 이 5손가락에 꼽힙니다. 네. 네.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 네. 뭐 이런 생각입니다. 네, 또 박사님의 관점에서 바이오 이 관련 산업에 대한 전망을 들으니 또 새로웠습니다. 잠깐 또 대선 얘기로 다시 네네네. 들어가 볼게요. 그때 저희가 이제 토론회 하고 나서 저희 이 오만한 시간에도 다루기도 하기도 했었는데 네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제가 외신 나왔던 거 이제 좀 보니까 네. 그러니까 바이든 완주 의사를 내놓고는 있지만 네. 그 민주당 그리고 바이든 지지층 내에서도 그만하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다고 근데 사실상 어렵죠 후보. 어렵죠.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공화당하고 민주당은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공화당은 맨파워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트럼프처럼 도드라지고 예. 부각되고 뭐 프리든 코커스처럼 우리가 이제 초강경파라고 보수주의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처럼 자신의 목소리가 먹힐 때 그것이 시행이 될 수 있고 공화당의 어떤 큰 가치에서 위반되지 않으면은 네. 그분이 이제 급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달라요. 사람 베이스보다도 그동안의 히스토리를 보면은 철학 베이스가 커요.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뭐 다민족주의, 그다음에 평화주의, 공존주의 여러 가지 정책들, 조화로움 이런 정책들을 오히려 잘 대변하는 사람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그 당시 이제 어찌 보면은 우리가 그거 생각해 보시면은 재밌는 예로 반장 선거 보잖아요. 반장 선거 보면 나는 쟤를 좋아해, A를 좋아해. 그래서 막 했어. 근데 막상 A가 말도 잘 못하고 나는 지지했는데 저 친구가 좋아가지고 지지했는데 말도 잘 못하고 좀 밀려요. 그러면은 나 쟤 안 할래. 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심리가 작동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그러면 다음 후보, 다음 이제 어떤 그 솔루션으로 제기되지 않을까 했지만 사실상 또 해리스는 그 명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의 입지나 공화당과의 어떤 그런 이제 협상 전략을 할 때 또 입지는 좀 약해요. 왜냐면은 이제 근데 지지율은 트럼프랑 양자로 하면은 앞선다 그러던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에서. 당장은 그렇지만 정치의 그 미국 정치 그쵸. 내에서의 네. 세상에서는 또 해리스가 얘기하면은 그거는 받아들이지 못하겠어요. 약간 이런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어제까지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에는 뭐 사퇴해야 된다는 요구도 있었지만 결국 또 답이 명확치 않으니까 그냥 가자. 이런 분위기로 또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뉴스플로는 계속 확인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바이든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KBWN 스타 자문단에서는 네네. 트럼프 우세 쪽에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세요. 물론 아까 이 양쪽의 공통된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어느 쪽이 좀 기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왜냐면 그거에 따라서 또 보실 거잖아요. 네, 그죠? 일단 우선적으로 이제 먼저 말씀드릴 거는 스타 자문단의 전체적인 생각이 아니고 제 오늘은 네, 개인적인 알겠습니다. 견해라는 건 분명히 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트럼프가 지금 포인트를 잘 잡고 있는 요인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뭐냐면은 그러니까 작년까지 그 형사소송 관련해서 법률적 소송에 60여 건 이상에 걸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 들어서 트럼프가 부상을 하게 되고 앞으로 이 기세가 이어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바이든이 못했던 거 두 가지를 꼽아 보시면 중국을 억제하고자 노력은 했지만 명확하게 잡히진 않았어요. 여전히 잘하는 분야 EV 배터리에서는 더 명맥을 더 크게 유지하고 있고 두 번째는 러시아 전쟁. 이게 처음에는 우리가 이 지원을 해서 평화를 이끌겠다라고 했지만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게 안 막는 건지 아니면 못 막는 건지 애매모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공략한 트럼프의 입장에서 애초에 나라면 전쟁도 안 일어났다. 중국은 우리가 이제 그런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요. 쉬운 예로 트럼프는 한 번 잡으면은 연결해서 모두 다 잡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면은 해충을 잡을 때 뭐 중국이 해충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해충을 잡을 때 그 공간 안에 있는 해충 약을 한 번에 뿌려야 되죠. 이쪽에 있는 그 해충만 잡는다고 이쪽 뿌리면은 또 언제가 다시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외교 정치, 그다음에 무역 여러 가지 안보적인 부분을 한꺼번에 다 잡기 때문에 트럼프의 억제력은 좀 강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스스로 공략을 했죠. 나라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자기가 받고 있는 아킬레스건 바로 정치적으로 자기는 법률적인 어떤 소송권을 해서 나는 이렇게 잘할 수 있었는데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고 박해를 받고 있다. 그 부분이 과거부터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 내에서의 남북전쟁, 그다음에 노예 시스템에 대한 해방, 이런 것들을 겪은 다민족주의의 어떤 국가 시스템에서 나는 박해받고 있다는 그 키워드가 국민적 정서를 갖다 자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권자의 당 지지도 여부와 관계없이 60% 이상이 트럼프한테 맞아 호응을 다시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트럼프의 가능성이 점차 아무래도 해를 더 거듭할수록 더 지속이 될 것 같고 기세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 대선에 대한 전망 그리고 이에 따라 우리 글로벌 경제가 어떠한 변화를 일구게 될지 또 이런 관점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유신익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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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확인해볼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제 날씨도 더워지고 여름휴가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런 시기일수록 쉽게 살을 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주사기를 통해서 살을 뺄 수 있는 나라로 등극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가 국내 출시에 막바지 수순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위고비를 통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하면서 위고비의 위력이 시장에서는 더 부각되기도 했었는데요. 위고비 같은 경우는 식욕을 억제하는 GLP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비만 치료제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진작에 출시가 됐었어야 되는데 문제는 공급이 부족했다라는 거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보노디스크는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미국 현지의 공장을 지속적으로 증설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만 5조 원 넘게 공장 증설에 투자를 했고 올해 같은 경우도 10조 원 규모를 들여서 지속적으로 공장을 짓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공급을 어느 정도는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옆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위고비가 이미 출시가 된 상황인데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격은 월 37만 원이라고 합니다. 다만 국가별로 적용되는 보험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가격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저렴하게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이 나옵니다. 비만 치료제 안에서도 굉장히 비싼 약으로 불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에 정말로 출시가 된다면 국내 시장의 비만 치료제 말 그대로 바로 1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다음 페이지 통해서 현재 국내 시장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위고비가 출시되게 된다면 말 그대로 우리 시장을 장악하는 데는 시간 문제다라고 하고 현재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은 싹센다와 큐시미아가 두강 구도로 굉장히 강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고비의 임상 기간 안에서의 체중 감소율이 지금 한국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싹센다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위고비로 마음을 돌릴 수 있다는 것에 큰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 기업들도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강력한 기술을 가지고 있을 게 한미약품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죠. 다만 2028년이 돼서야 비만 치료제 출시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지금 출시가 된다면 위고비가 국내 시장까지 장악할 수 있다는 부분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비만 치료제 시장 이제 시작이다라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시장의 전망치가 우상향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30년까지 연평균 50%의 성장률을 보여주는 산업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막 개화기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최근에도 여러 종목들이 비만 치료제 테마에 묶이면서 급격한 가격 상승을 보여왔는데요. 이 위고비 출시로 인해서 국내 제약주들 오히려 순항이 아닌 어려운 길을 걷지 않을지 또 우려감도 동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시장 상황도 계속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예, 이데일리 인사이트 시간 이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테슬라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윤석천 경제평론가 오늘 모시고 테슬라에 대한 얘기를 좀 두루두루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공교롭게도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그러게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이제 이렇게 오늘 뭐 할 건지 정할 때 미리 이제 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슬라 얘기를 하기로 하고 테슬라 중에서도 이제 오늘 윤평론가님하고 이제 ESS 쪽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좀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바람에 조금 위축된 마음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근데 뭐 11일 동안이나 올랐으니까 맞아요. 예, 떨어질 때 약간 좀 조정을 할 때는 됐죠. 저도 예. 좀 살펴보니까 최근에 예. 한 달 가까이 한 50% 넘게 올랐더라고요. 오늘 이제 빠진 것 전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오늘 8%가 넘게 떨어졌으니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뭐 또 보자면 또 그럴 만도 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할 수가 있어서 예, 예. 그래서 좀 냉정하게요. 오늘 아침에 주가 많이 떨어진 것과 이제 별개로 테슬라에 대한 특히 테슬라의 ESS 부문 쪽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좀 짚어보고 이게 앞으로 테슬라의 주가에 정말 어느 정도의 의미를 담아낼 수 있을지 그 얘기를 좀 윤평론가님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2분기 실적 관련해서도 ESS 쪽이 괜찮은 거죠? 아유, 엄청 좋아졌죠. 사실 전기차 부분은 뭐 컨센서스를 갖다가 약간 웃돌기는 했어요. 그렇죠. YOY로 비교를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성장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1년 전 대비해서. 네, 1년 전 대비해서. 사실 저 전망치도 계속 내렸잖아요. 네, 증권사들이. 전망치도 계속 내리고 네. 그래서 뭐 인도량이 한 44만 대 정도 되니까 전기차 부분에서는 그 특히 뭐 캐진 구간이라고 하는데 사실 뭐 신차 출시의 지연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그럼요. 있겠죠. 그래서 전기차 비중은 좀 낮아졌는데 사실 그 에너지 사업부 부분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유튜브라든가 기사에서 보는 메가팩 쪽을 그렇죠. 얘기하는 게 예, 에너지 메가팩이죠. 쪽. 예. 이게 왜 이렇게 성장을 했냐면은 사실 23년도에도 그 ESS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마켓 쉐어가 보면 테슬라가 전 세계 글로벌 1등입니다. 우리가 너무 전기차에만 전기차에만 매몰되어 거지. 있어서 그렇지 에너지 저장 장치 부분에서는 사실 테슬라가 이미 벌써 1등을 하고 있는 그 회사고요. 예. 근데 이제 테슬라가 어떻게 보기에 일론 머스크가라는 분이 머리가 비상하신 분이죠. 사실 중국에서는 LFP 배터리가 넘쳐나지 않습니까? 리튬 인산철 배터리. 그게 뭐, 일반적이죠. 예, 과잉 생산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거의 뭐 그냥 줍다시피 해서 가져온 거예요, 다. 그러면은 예. 배터리에 들어가는 가장 핵심인 그 부분은 그렇죠. 테슬라가 만드는 게 아니고 그렇죠. 중국에서 가져온다. 그렇죠. 에너지 저장 장치에 들어가는 거는 CATL이나 BYD 거를 갖다 가져다 쓰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엄청 싸게 가져온다. 그렇죠. 1kWh에 한 40달러 정도에 가져와서 네. 5월, 4월 달에는 그걸 갖다가 얼마에 팔았느냐? 한 480달러 정도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12배 남기는 장사를 한 거죠. 봉이 김선달이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게 7월 달에 약간 낮아져 가지고 한 280달러 정도 되니까 그래도 한 7배 장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야. 그러니까 이 ESS 부분, 특히 메가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영업이익률이 한때는 한 40% 정도가 됐고요. 지금 뭐 줄었다라고 하지만 20%에서 20% 중반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조금 아까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사실 그 미국에서 그 ESS, 그 메가팩의 그 설치량 자체가 네. 엄청나게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늘어난 비율을 일단 봐야 되는데 네. 사실 이게 YOY로 하게 되면 한 158%, QNQ로 하게 되면은 거의 뭐 한 140% 정도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 그다음에 전분기 대비 지금 뭐 폭발적으로 2배 이상 그렇죠. 성장을 한다 이런 얘기네. 그러니까 23년도에 ESS 부분으로 테슬라가 거둔 매출액이 한 60억 달러 정도였는데 네. 올 상반기에만 벌써 60억 달러를 다 일단 돌파를 해버린 거예요. 기본 2배 이상 오르게 된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기본 2배 이상으로 성장을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거에 아까 말했듯이 영업이익률이 워낙 높으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막 리포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사실은 테슬라의 향후 몇 년 동안은 그 성장을 갖다가 가시화할 거다. 뭐 이런 이제 예측들이 사실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이게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 테슬라의 어떤 그 에너지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증폭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게 생각이 네네. 좀 드는 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저장 장치 부분이 엄청나게 성장하는 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네네네네. 확인을 했고요. 네. 근데 사실은 테슬라는 우리는 전기차 회사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ESS라는 부분이 테슬라의 주가를 끌어갈 만한 그런 어떤 견인차 역할을 하려면 전체 매출을 차지하는 비중도 꽤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그렇죠. 근데 23년도에 보게 되면 에너지 사업부 비중이 그 테슬라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6.5% 정도에 불과했어요. 아직은 두 자리도 안 된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두 자리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작년도에 총 그 메가팩 설치 그 양 자체를 보게 되게 되면은 한 13기가와트 정도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어느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가팩토리라고 있습니다. 메가팩을 만드는 공장. 예, 그렇죠.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그게 한 40기가와트 정도 돼요. 총 네. 용량이. 연간으로. 예, 연간으로. 그다음에 상하이에 새로 짓고 있는 게 있어요. 예, 맞아요. 짓고 있는 그게 예. 한 40기가와트 정도 됩니다. 그럼 총 따지면 80기가와트 정도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80기가와트 정도 되는데 그걸 가동률을 80% 잡으면은 한 60기가와트 정도 잡고.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도에 한 4배 정도의 성장폭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대충 한 계산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예상을 하기에는 작년도에 한 6.5% 전체 매출 비중 6.5%였으니까 예. 거기다 4를 곱하면 한 26% 정도 되겠죠. 그럼 전체 매출에 비중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건 보수적으로 본 거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25년도에 테슬라가 침투율이 한 25%에서 20% 줄였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비중은 낮아지는 계속 데에 낮아지는 비해서 거고. 예. 에너지 부분의 비중은 올라가겠죠. 이거는 ESS 그 사업 부분만 그런 거고요. 가상 이제 그 파워 플랜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가상 발전소. 예, 예, 예. 그 사업도 같이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뭐 26%에서 머물지 않고 에너지 사업 부분이 얼마든지 한 30%에서 35% 정도 수준까지는 높아질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 정도 되면 뭐 비중이 이제는 적지 않은 거니까 그렇죠. 충분히 끌고 갈 만하다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모건 스탠리가 얼마 전에 이제 보고서를 하나 냈어요. 이 전기차 부분을 갖다가 에너지 사업 부분이 능가할 것이냐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서 이제 그 결론은 사실은 그겁니다. 현재 그 테슬라 에너지 그 부분의 어떤 가치 자체를 갖다가 그 주당 지금 한 36달러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걸 주당 한 50달러 정도까지 높였어요. 그러면 그만큼 30% 이상 올라간 그렇죠. 거네. 그다음에 에너지 사업의 가치를 갖다가 한 1,310억 달러에서 한 1,800억 달러 정도까지 밸류에이션을 높였습니다. 그것도 한 30% 올라간 거고. 그렇죠. 이게 그만큼 그 에너지 사업 부분이 향후 몇 년 동안에 급속하게 성장을 할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영업이익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하나의 메가팩토리, 그러니까 메가팩을 만드는 공장에서 거기서 내는 수익 자체가 전기차 100만 대를 팔 때, 그러니까 테슬라 전기차 100만 대를 팔 때의 영업이익과 거의 동일하다. 이런 정도의 어떤 추정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 해에 그 한 200만 대 정도를 갖다가 생산하는 것과 그 메가팩토리가 2개를 갖다가 완전히 가동을 한다고 하게 같다는 되면 얘기네. 그러면 에너지 사업 부분의 어떤 성장성 이걸 갖다가 어느 정도는 추론해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전기차 부분에 대한 그 글로벌 마켓 쉐어도 그렇고 뭐 이미 중국 내에서는 이제 3위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테슬라 전기차 판매가요. 네네. 그건 비단 뭐 중국 전기차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다 전기차만을 입고 있고 네네. 현대차도 마찬가지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쪽의 전기차 부분의 경쟁력은 가면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거는 불가피한 거고. 예, 컴피티션이 강화가 될 테니까. 그렇죠. 예. 근데 ESS 쪽은 앞서 2023년도에 작년 기준으로 테슬라가 전 세계 1위였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독과점적인 그런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게 이 OP 마진이니까 영업이익에서 이제 나타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경쟁력이 지금 ESS도 뭐 신재생 에너지니 뭐니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해서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럼 이런 경쟁력이 계속해서 이쪽에서 가져갈 수 있느냐라는 또 의문이 생기는데요. 그거는 뭐 굉장히 그 타당한 질문인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사실은 지금은 중국산 LF 배터리를 갖다 재가공해서 메가팩을 만드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싸게 들여와서. 네. 근데 그게 이제 언제까지 유지될 거라는 그렇죠. 거에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그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비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관세를 갖다가 7.5%에서 25%로 높이는 방안을 갖다가 벌써 확정을 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사실은 26년부터 시행이에요. 내년까지는 이제 예외를 두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체 공급망이 아직은 없으니까 미국 내에. 그거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그렇죠. 거죠. 그거 만들어질 때까지는 일단 기다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중국산 배터리를 갖다가 들여와서 만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관세가 높아지게 되게 되면은 가격이 올라갈 사실은 수밖에 없는 거죠. 경쟁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마진은 거죠. 떨어지는 거고. 마진은 떨어지는 거고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공화당 내에서는 사실은 중국산 배터리를 갖다가 원천적으로 배제를 한다. 이게 사실은 원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완전히 간다는 얘기예요. 네, 그 트럼프가 되기 전에 지금 공화당 쪽에서는 그런 그 법안을 갖다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배터리 자체를 갖다가 국가 안보적인 차원에서 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심지어는 이제 어떤 비유를 하게 되면은 그 중국산 배터리를 만들어서 ESS를 설치해서 전력망을 완성했다 이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뭐 백도어를 열어가지고 이거 셧다운 시키면 어떡할 거냐? 그렇죠. 아니면 전력에 필요한 어떤 데이터들을 갖다가 몰래 빼내면 어떡할 거냐? 이런 논리를 내세우고 있어요. 뭐 정보 유출 얘기 그런 게 있겠고. 네, 사실 그게 뭐 얼마나 그
진짜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미국의 의회라든지 미국의 그 오피니언 리더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배터리와의 완전 결별, 사실 디커플링 자체를 완전히 꿈꾸고 있는 거기 때문에 테슬라로서는 대안을 찾아야 되겠죠. 그 대안이라는 게 이제 그래서 이제 가장 유망한 게 결국은 이제 지금 한국산 배터리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그 미국의 가성비 현재 차원에서 제출은. 본다면 그 다음에 진짜 우리 쪽이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당연히 그렇죠. 그다음에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일종의 뭐 46, 그 80 배터리를 갖다가 만든다고 했지만 계속 출시가 지연되고 있는 거고 사실은 그 배터리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갖다가 테슬라 자체도 인지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부 공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LG엔솔에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재화 자체를 갖다가 과거만큼 그렇게 강한 드라이브를 걸지는 못하고 있는 거니까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테슬라가 ESS 시장에서의 어떤 경쟁 우위를 갖다가 지속하기 위해서는 네. 중국산 배터리를 배제한 그렇다고 그러면 대안이 북미 현재 진출해 있는 한국산 배터리가 수혜 업체가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사실은 어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멕시코를 우회해서 들어오는 철강이랑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매기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네네네. 당연히 뭐 배터리가 더 아무래도 그런 식의 어떤 규제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네네. 테슬라한테는 정말 지금 말씀하신 딱 그 부분. 지금은 중국산 LFP 배터리를 싸게 들여와서 뭐 OP 마진도 엄청나게 내고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 이 구도는 오래 가기는 힘들다. 아무래도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게 테슬라 내년까지 스스로도 정도가 알고 될 있고, 거다. 내년까지. 예, 예, 그럼 예, 그 사이에 예.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예, 예. 지금 전기차 캐즘 상황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또 언제 해소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배터리 3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쩌면 테슬라가 또 굉장히 또 좋은 고객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 뭐 당연히 그렇게 그렇게 봐야 볼 수 있는 되겠죠. 거네요. 예. 자, 그럼 이제 한 걸음 네. 떨어져서 네. 테슬라 얘기에서 좀 벗어나서요. 지금 사실 ESS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앞서 이제 평론가님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자 전체적인 시장 규모 뭐 특히 이제 북미 시장 중심으로 네네네. 이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뭐 조사 기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가 한 게 그래도 가장 신뢰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22년 기준으로 44기가와트 아워였거든요. 네. 근데 이게 2030년 되면 500기가와트로 늘어납니다. 이거는 44에서 55가 아니라 550이면 500. 한두 배. 그렇죠. 한 그렇게 12배 정도 늘어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가 22년도 10기가와트에서 예. 120기가와트로 늘어나요. 미국만 보게 되면 미국만 10배가 10배네. 늘어난다는 예. 얘기죠. 그리고 금액으로 따지면 이게 21년도에 110억 달러 정도였었어요. 시장 규모가. 예. 근데 이게 2030년에 2,600억 달러 정도로 크게 성장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2030년을 봐도 지금 사실 6년 뒤 그럼 얘기거든요. 뭐 얼마 안 남았죠. 예. 벌써 뭐 테슬라가 지금 뭐 공급한 게 올해만 공급한 게 그 규모 자체를 보게 되면은 작년 거를 갖다가 벌써 올해 다 채워가지고 공급을 한 거니까 늘어날 수가 있다고 보는 거 왜 이렇게 그럼 늘어나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요. 않습니다. 뭐 사실 미국이라든지 특히 북미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력망 자체가 노후화됐잖아요. 맞아요. 한 그러니까 50년 됐다는 그러니까 얘기 하네요. 전력만 교체 사업을 갖다가 강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 건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젠다 47에서 얘기한 게 있어요.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값싼 전기를 갖다가 생산을 해서 네. 반도체, 그 다음에 뭐 전기차 등등의 아주 싼 값에 공급을 해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에너지 거고. 분야에서 그럼 현재 상황에서 사실은 전력 단가가 가장 싼 전력원이 뭘까? 이걸 갖다가 이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공급은 해야 되는데 전력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제일 재료값이 싸다. 뭐 태양광, 뭐 풍력 뭐 이런 거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게 제일 쌉니다. 그러니까 신재생 연안 에너지가- 풍력. 근데 트럼프가 별로 안 좋아하는 아, 분야인데. 그렇게 좋아하든 안 하든 그게 이미 그 수치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네. 제일 싼 게 연안 풍력, 두 번째가 바로 태양광. 네. 그다음에 뭐 가스, 석탄, 원자력 같은 거는 이렇게 뒤로 밀려 있는 겁니다.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가장 싸.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라는 어떤 기후 변화 위기를 갖다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생에너지가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빅테크가 뭐 신재생을 네. 좀 가니까. 거기다 싸기도 해.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재생에너지를 갖다가 우리가 깔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부딪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간헐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이게 24시간 24시간 할 수가 전력을 없어요. 생산하는 게 아니죠. 네. 그다음에 경직성이 있어요. 뭐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발전 용량을 갖다 대폭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요가 줄어든다고 해서 발전을 갖다 줄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뭐 가스나 내 석탄 같은 경우는 네.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 두 가지를 갖다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이 뭐냐?
그게 바로 ESS 다. ESS입니다. ESS라는 거죠. 그다음에 현재 그 ESS 설치량이 이렇게 급속히 늘어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런 노후 전력망의 어떤 그 재구축 여기도 있지만 전기 먹는 하마가 등장한 거예요. 느닷없이. AI 말씀하신 거죠? 이게 데이터 센터 센터, 같은 경우도 있었는데 데이터 센서도 전기 먹는 하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렉 하나에 보통 10에서 20kW 정도를 갖다가 소모를 하거든요. 근데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는 그 렉 하나에 60메가와트, 60kWh를 갖다가 소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데이터 센터에 비해서 6배에서 3배 정도를 더 소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공지능 바람이 불면서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엄청난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갖다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규모 데이터 센터. 예. 근데 이 데이터 센터들이 들어서는 데가 대부분 도시 가까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가까이 있을 수가 예, 없죠. 예. 이게 벽지나 오지에 대부분 건설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잘 안 사는데. 예. 예. 그러니까 거기다가 전력망을 갖다가 기존에 그 발전소를 져가지고 끌어오기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송배전망을 길게 까는 얘기가 되는 그렇죠. 거죠. 그게 어렵다는 얘기죠. 돈도 많이 들고 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결국은 그렇다면 연안에 어떤 풍력도 안 되는 거고요. 바닷가에 인접해 있는 데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태양광하고 플러스 거기에 ESS가 설치가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 태양광 발전의 장점이라는 건 뭐냐면은 건설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맞아요. 이게 풍력 같은 경우에는 3.5년에서 7년인데 이 태양광 같은 데는 보통 2년에서 한 4.5년 정도가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러들 입장에서는 태양광 플러스 ESS만큼 좋은 선택지가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유행하는 SMR 같은 것도 그 근처에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송배전망을 최소화하는 이 전력 공급 어떤 그렇죠. 망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보조금, 세액 공제를 엄청나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엄청나게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하이퍼스케일러들, 거대 이제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는 거대 기업들이 태양광으로 하는 걸 갖다가 65%. 예. 그다음에 풍력으로 그 에너지원을 삼는 데가 35%라고 그래요. 예. 그런데 어쨌든 태양광과 풍력 모두 다 ESS 설치는 필수니까 이 ESS 설치량이 이렇게 폭증한다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들으니까 2차 전지 그러니까 배터리는 2차 전지 배터리는 이게 전기차만 생각하고 우리가 있었는데 이 ESS 얘기를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찌 보면은 단순히 전기차 배터리 쪽 시장보다도 이 다른 쪽,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전력 공급 쪽이라 해야 되나요? 이쪽 시장에서 ESS의 용도가 훨씬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배터리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다 대부분 그 일렉트릭 비클에만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데 ESS뿐만이 아니라 가령 이제 테슬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옵티머스가 나온다고 해보십시오. 예. 그 전력원을 뭐로 할 거예요? 전기 꼽아가지고 콘센트 꽂아가지고 이렇게 갈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라인을 200m, 300m 넣을 수는 없는 네,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사실은 배터리 내재화를 그렇게 하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결국 로봇 산업까지도 이 네네네. ESS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다. 네네네. 근데 그 이를테면 휴머노이드 같은 로봇에다가 ESS 설치한다 그러면 사이즈가 클 수는 없으니 그렇죠. 훨씬 더 고집적화되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3원계 배터리. 우리나라가 지금 전기차에 공급하는 3원계 배터리를 갖다가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또는 되겠죠. 차세대라고는 전고체 배터리 네네네네.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시장 상황까지 얘기를 들어봤고요. 또 북미 시장을 비롯해서 유럽 시장이라는 전 세계에서 ESS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도 폭증할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들었고 또 충분히 이제 설득력이 있는 그런 근거들이 좀 제시가 됐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우리 쪽으로 돌아와서요. 최근에 삼성 SDI가 미국에 1조 네네. ESS를 이제 공급한다는 계약을 체결을 해서 네네네. 뭐 잭팟이라는 표현도 나오곤 했는데 네. 시장 규모를 생각하면 1조 가지고 잭팟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너무 약한 것 같고요. 결국 우리 배터리 업체들이 지금 캐즈매 때문에 네네. 상반기 엔진소리 뭐 저 실적이 그렇게까지 안 좋게 나왔는데 이게 뻔한데 이게 정말로 이 ESS 쪽이 우리 배터리 3사들한테 소위 말하는 동아줄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동아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금 네. 전기차는 이제 캐즘 뭐 현상, 그다음에 이제 리튬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메탈 가격 하락으로 사실은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는 예.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삼성 SDI 같은 경우가 넥스트라 에너지에 1조 예. 규모의 ESS를 공급을 했어요. 예. 근데 이 ESS의 특성을 공급하는 ESS의 특성을 갖다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LFP 배터리가 아니에요. 3원계 그 ESS입니다. 아, 이번에 삼성 SDI. 삼성 SDI가 공급을 한 게요. 그러니까 우리 원래 2차 전지 업체들이 주로 3원계 쪽이잖아요. 그렇죠. 3원계에 굉장히 강하죠. 예, LFP는 경쟁이 중국하고 안 되니까. 근데 이게 그 얘기는 뭐냐면은
LFP 배터리에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히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이 3원계 배터리로 맞춰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하나는. 사실 그게 경쟁력이 떨어졌던 게 가격이 이 네. 3원계가 비쌌다는 건데 네. 그게 더 내려왔다 이 네, 말씀이죠. 그렇죠. 내려오면서 또 이 그 품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에너지 밀도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7%를 갖다가 높였다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 삼성의 그 ESS를 갖다가 SBB라고 합니다. 네네네. 삼성 배터리 박스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이번에 유럽 그 인터배터리에서 ESS 부분에 최고 혁신상을 받은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북미 시장에 이게 진출을 했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ESS 시장 자체가 완전히 LFP 배터리의 어떤 판도였다라고 그러면 중국산. 네. 그걸 갖다가 한국산 3원계 배터리가 ESS 배터리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걸 갖다가 일단은 입증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삼성 SDI 입장으로 보게 되면 사실 삼성 SDI가 2018년도까지는 전 세계 글로벌 그 ESS 시장의 마켓시어 1등이었던 맞아요. 예, 저도 1등이었습니다. 옛날의 얘기긴 한데. 예. 그러다가 이제 LFP 중국산 LFP에 밀려가지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사실 등한시한 점도 있죠. 네. 그러면서 이제 ESS 시장에서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다시 회복하는 첫 걸음을 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북미 시장에서 이걸 갖다 채용을 했다는 얘기는 3원계 배터리를 채용했다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산 3원계 배터리가 ESS 시장에서도 충분히 중국산 LFP 배터리에 못지않게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갖다가 입증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걸 하나를 다 끄집어 가져오면 연결을 해보면 결국 이제 미국과 유럽이 이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정책을 계속해서 펼쳐나갈 거고 그거는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재선하든 마찬가지로 네네네. 계속 갈 거고 그러면은 말씀하신 중국산 LFP 배터리, 그러니까 LFP 배터리 쪽에 이제 강한 경쟁력이 있는 중국산이 미국으로 들어가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네, 그렇죠. 거기다가 훨씬 더 그 효율성도 높고 밀도도 좋은 3원계 쪽으로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3원계 쪽으로 미국에서 지금 크게 일단 시작을 하는 네네네네. 분위기고 이렇게 되면 유럽과 미국, 이 서방 쪽에서 가장 큰 시장 두 군데에서 우리가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이 사실상 굉장히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좀 우리 3사들한테 되게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가 되겠네요. 굉장히 큰 어떤 효과가 기회가 있다라고 될것 얘기할 수. 같아요. LG 엔솔 같은 경우가 르노의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잖아요. 예, LFP 배터리. 예, 그게 사실은 뭐 발표는 안 됐지만은 적어도 수조원 규모입니다. 네네네. 그렇다면은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북미 시장은 이제 미국이 워낙 강력하게 막고 있으니까 중국산 전기차용 배터리가 힘을 못 쓰는데 전기차랑 사실 유럽으로는 많이 좀 진출해 있는 형편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도 관세 부과 등을 통해서 중국산 전기차라든지 배터리를 갖다 막으려고 하는 건데 그 시장에 LG 엔솔이 LFP 배터리로 진출했다는 얘기예요. 그 중국 애들과 경쟁을 LFP 배터리 가지고 경쟁을 할 수 있다라는. 충분히 그렇다는 건 얘기죠. 그다음에 사실은 LFP 배터리를 갖다가 중국이 원조인 걸로 알고 있지만 한국이 먼저 개발을 예, 했고 개발은 먼저 우리가 했다고. 개발을 갖다가 해가지고 걔네들한테 사실은 이거 우리 안 해라고 전수시켜준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 시장을 갖다가 필요에 의해서 다시 들어가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네. 우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LFP 배터리든 3원계 배터리든 이쪽에서 그 중국산 배터리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걸 갖다가 그 LG 엔솔이 르노아의 그 공급을 통해 가지고 유럽에 진출한 거, 네. LFP 배터리를 통해서. 그다음에 삼성 SDI가 ESS 시장을 갖다가 3원계 배터리로 해서 북미 시장에 진출했다는 거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중국산 배터리와 충분히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걸 갖다가 증명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갖다가 입증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한 평론가님 말씀에 조금 이제 반박을 될 만한 네네네. 거를 또 질문을 드리면 네네.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그러니까 CATL이든 이쪽의 경쟁력은 걔네들은 광물부터 그러니까 주요 뭐 망간이든 코발트든 니켈이든 이런 광물부터 그다음에 그 배터리를 제조를 하고 그다음에 뭐 장착을 하고 하는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을 일관 시스템으로 구축을 했다. 특히 CATL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보다 중국이 훨씬 더 그런 배터리용 광물들 매장량도 많고 이미 그 1대1로 정책을 통해서 글로벌하게 그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광물 자원에 대한 확보 이런 광구권도 많이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인 원가 경쟁력에서 과연 걔네들이 물론 보조금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까지 다 한다면 더더군다나죠. 뭐 미국은 배제하고 유럽이나 동남아나 이런 다른 시장에서의
결국 전기차라든가 배터리 경쟁력은 우리가 중국하고 경쟁하기가 좀 원초적으로 좀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광물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제 중국 내 가격과 광물 가격들도 사실 리튬 가격이 가령 뭐 수산화 리튬이라든지 이런 가격들 자체가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제 디커플링 되는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제재 정책을 분명히 펼 거예요. 그렇죠, 서방 쪽에서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나머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이 경쟁력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예를 들어 태국 같은 경우는 네. 중국에서 BYD가 전기차 공장을 만들기도 했지만 태국 같은 경우는 뭐 중국 전기차들이 엄청 팔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 사실은 그런 거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렇겠죠. 예. 뭐 가령 뭐 인도 같은 경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현지 공장을 세우고 있는 거고요. 현대차가 그 인도네시아에다 공장 현대차라든지. 세워서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배터리 공장들 거기 들어가 예, 있잖아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 그룹이라든지 우리나라 그런 기업들도 사실은 광물부터 이 재활용까지 배터리 재활용까지 네, 폐배터리까지. 어떤 수직 개발에 전부 다 나서고 있는 상황인 것들이고요. 그 미국이 사실 도와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칠레산 광물에 대해서는 그 IRA를 갖다가 그 어제 뉴스가 발표됐죠. 그 포스코 그룹이 하는 그 칠레산 리튬에 대해서는 리튬 있죠. 예. IRA를 갖다가 혜택을 주겠다라고 발표가 되면서 어제 이제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포스코 퓨처엠의 어떤 주가들이 많이 뛴 것도 바로 그런 이유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 시장을 다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한국산 배터리 예, 자체가. 예. 그렇다면 큰 시장들 위주로 그러니까 북미, 유럽, 그다음에 인도가 앞으로 이제 굉장히 커지는 시장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시장을 갖다가 타겟팅을 해서 경쟁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런 시장에서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 않냐. 물론 이제 원천적인 뭐 광산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중국이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현재 우세에 있는 거죠. 사실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그건 같아요. 뭐 사실은 예. 어쩔 수 없는 워낙 건데. 오랫동안 차근차근 예.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왔고. 예, 그런데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들에만 우리는 좀 주력을 해도 지금 우리 캐파로는 그래도 충분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전기차 캐즘에 들어가 있는 이 상황이 언제 해소될지는 모르겠지만 네네네. 우리 배터리 업체들 또는 배터리 관련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업체들 입장에서 봤을 땐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리의 어떤 힘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되게 좋은 준비 기간, 숙려 기간 같은 생각도 좀 드네요. 당연히 뭐 그렇게 보는 게 올바른 시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의 그 조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구조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중국산 배터리들도 지금 광 생산이니까 그건 불가피할 거라고 봐요. 그동안의 시간은 우리가 충분히 벌어줄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큰 위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캐즘이 오늘 윤석준 평론가하고 말씀을 들어보니 오히려 되게 우리한테 좀 기회로 잘 써먹을 수 있는 좋은 기간이 될 수도 있겠구나. 물론 지금 당장은 실적이 워낙 나쁘니까 아프지만 네네,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네. 평론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가차 논란 집어치어 갓게임 나가신다. 피트 시프트 업 스텔라 블레이드의 탄생입니다. 자, 가차 논란. 가차가 뭐죠? 일본어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뽑기. 그래서 어렸을 때 문방구 옆에 뽑기가 하나씩 꼭 있지 않았나요? 요즘에는 대형화돼 가지고 대형 쇼핑몰에 가보면은 뽑기가 무슨 막 쫙 있더라고요. 포켓몬, 산리오, 무슨 닌텐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막 하나에 5,000원에서 10,000원? 그렇죠? 어렸을 때 100원짜리 하나 넣으면 그 알 하나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제일 비싼 거를 보통 거기에 프린팅을 해놓고 딱 그 유혹을 하잖아요. 그 어린아이들이 엄마한테 막 해달라고 하게끔 제일 좋은 거 무슨 황금 열쇠나 그렇죠. 아니면 뭐 생물 뽑는 거면은 뭐 제일 뭐 큰 거 막 코끼리나 뭐 이런 거 그려놓잖아요. 그 황금 코끼리나. 그래서 그게 나올 줄 알고 이제 엄마한테 사정사정 해가지고 엄마 저거 다 뽑을게 해서 가서 뽑잖아요. 그럼 그게 만약에 정말 나오면은 그날 막 와 막 소리 지르면 난리 나잖아요. 근데 그 가차 논란이 왜 일어났냐? 그 황금 열쇠니 황금 코끼리를 이제 그림에 딱 그려놓은 거죠. 이제 유저들이 아 저거를 내가 투자를 하면 확률은 적지만 나오겠네 해서 내가 현질을 하면 되겠지. 현금을 계속 질러요. 근데 계속 안 나와. 근데 그래 이 확률이 낮아서 그렇겠지 했더니 옆에 사람한테 다 물어봤더니 아무도 나온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 나중에 이상해서 그게 조사에서 딱 밝혀졌더니 원래 없었던 거죠. 그 통 속에 황금 코끼리, 황금 열쇠가 원래 안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림만 그려놓은 거예요. 황금 코끼리, 황금 열쇠가 있다. 거짓말. 그게 K게임의 신뢰가 무너진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죠. 지금의 NC소프트의 주가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깨려면 완전 다른 게임이 나오던가 완전 다른 류의 게임이 나오던가 아니면은 그렇게 신뢰를 잃었던 게임사들이 신뢰를 얻는 다른 작업을 해야 되는데 후자는 어려워요. 후자는 왜 어렵냐? 신뢰를 한번 그렇게 크게 잃었는데 신뢰를 만약에 1을 잃었어요. 그러면은 신뢰를 1을 잃은 걸 만회하려면은 플러스 100이 필요한 법입니다. 신뢰를 마이너스 1만 잃어도 그걸 덮으려면 플러스 100의 신뢰가 필요해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걸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깨려면 아예 새로운 게임사가 아예 새로운 형태로 아예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신선함을 주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런 게 나오고 있어요. 자, 시프트업. 재밌는 게 출신이 NC소프트 출신이란 거죠. NC소프트 출신 대표가 만든 게임 회사에서 나온 게임이 NC소프트 중심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K게임의 신뢰를 회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아이러니한 운명이죠.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NC소프트의 일원이었으니까. 뭐 그것 때문에 열심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열심히 해서 좋은 게임이 나오고 있죠. 일단 데스티니 차일드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이건 지금 서비스가 종료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3가지 게임이 있는데 전부 근저에 깔고 있는 거는 서브컬처 장르입니다. 액션이 됐던 슈팅이 됐던 그 앞에는 서브컬처 뭐가 붙게 되어 있어요. 앞에는. 왜냐? 서브컬처가 일본 애니메이션 풍을 얘기하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프린세스 메이커라고 공주를 키우는 게 있었어요. 공주를 어렸을 때부터 학대하고 막 못 가르치면은 나중에 못된 공주를 커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막 잘해주고 좋은 거 먹여주고 하면 예쁜 공주를 큽니다. 어렸을 때 친구들 다 프린세스 메이커 그거 키우고 있었어요. 공주들을. 막 일부러 못되게 키운 애들도 있었어요. 이상한 성격 가진 애들. 근데 거기 나오는 공주를 보면은 항상 옷이 약간 하녀복, 메이드 복장 요즘에 유행하는 그렇죠? 뭐에 꿍 그거 있죠? 그 복장을 입고 있어요 다. 플리플리한 거. 근데 여기에 주인공이 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배틀그라운드나 오버워치나 서든어택에 나오는 주인공들 어때요? 보통 군인 스타일, 물론 배틀그라운드에 뭐 코스튬을 입을 수는 있는데 코스튬을 아무리 차려입어도 그 사람은 되게 강인한 군인 아니면 여자도 되게 근육질의 여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시프트업의 게임에 나오는 애들은 전부 서브컬처. 일본의 애니메이션풍의 미소녀들이 나와가지고 총질을 해두고 칼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먹힌 거예요. 어쨌든 데스티니 차일드는 서비스 종료가 됐는데 그 다음에 지금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있는 게임이 바로 다음 게임입니다. 니케라는 게임이죠. 요게 요 그림 홈페이지에 나온 시프트 홈페이지에 나온 그림이고요. 쭉쭉 넘어갈게요. 이걸 다 볼 시간 없고요. 자, 승리의 여신 니케. FPS, TPS로 되어 있죠. 퍼스트 퍼슨 슈터. 이거는 T로 바뀌었죠. 퍼스트가 아니라 3인칭으로 바뀐 거예요. 퍼슨 슈터는 똑같아요. 트리플로 바뀐 거죠. 1인칭 슈팅 게임 아니면 3인칭 슈팅 게임인데 2020년 11월 4일 날 출시가 됐습니다. 거의 90% 넘는 매출을 여기서 지금 뽑고 있습니다. 어떻게 뽑고 있냐? 모바일이잖아요. 근데 모바일에 집중된 건 똑같아요. 지금 모바일 1위가 누구예요? 매출 1위가? 리니지 M이 아직도 1위입니다. 거기서 뭐가 바뀌었다고 했죠? 저번에 보여줬죠.
리니지 M이랑 리니지 2M이 붙어 있었는데 리니지 2M이 완전히 10위권 근처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게 차이고 리니지 M은 아직도 1위를 수성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거 MMORPG죠. 근데 이건 FPS, TPS예요. 근데 이건 돈이 어디서 나오냐? 이 FPS, TPS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루트 슈터라는 장르예요. 그래가지고 루트 슈터랑 비슷한 장르. 그 지금 넥슨 게임즈에서 나온 거는 완전히 루트 슈터고 이거는 서브컬처 장르에 어떻게 보면 루트 슈터가 가미된 FPS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복잡한데 결국에 이 여신들을 손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여신들을 나중에 코스튬을 하는데 미니 게임도 있고 요 총싸움 게임에서 나오는 뭐 아이템을 얻는 것도 있어요. 그럼 예쁘게 입히는데 돈을 쏟습니다. 그게 현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물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겠지만 연예인 아이돌한테 가서 쓸 돈을 자기가 하는 게임 캐릭터에 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승리의 여신 니케도 마찬가지로 서브컬처 장르로 이런 애들이 자 여기 요 화면만 보면 무슨 막 서핑을 즐기고 있고 뭐 이런 아케이드 게임 같죠. 이런 애들이 기관총을 들고 괴물 같은 엄청나게 사람 몸에 한 10배 되는 적을 기관총으로 쏘고 있습니다. 그런 게임이에요.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스텔라 블레이드 이번 최신작이 나온 것에 호평을 받고 있죠. 그 원조가 데몬즈 소울입니다. 이게 프롬 소프트웨어라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 이 회사가 데몬즈 소울이라는 이걸 만들고 나서 쫙쫙쫙쫙 비슷한 류가 나오는데 그걸 바로 소울 라이크 장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랑 비슷한 거를 소울 유라고 하는데 이 지금 스텔라 블레이드가 소울 유라고 불립니다. 물론 소울 유의 모든 거를 다 답습하진 않았지만 소울 유란 게 이런 거예요. 굉장히 음습한 분위기에 막 좀비 떼가 달려들고 난이도는 너무 어려워서 내가 계속 죽어요. 근데도 그걸 깨기 위해서 중독돼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롬 소프트웨어는 그것만 계속 파는 소울 라이크 장르 그냥 전문 회사예요. 명가죠, 명가. 그 뒤에 나온 게임들을 보겠습니다. 2009년에 이게 히트를 치고 나서 계속하는 데몬즈 소울의 저거 트레일러 영상인데 안 보일 겁니다. 자체가 엄청나게 어두워요. 혼자 게임하는 거 무서우신 분, 노역자 임산부 게임 금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쭉 나오는 2019년에 나온 세키로. 이것도 명작입니다. 바로 이것도 프롬 소프트에서 나온 거죠. 소울라이크 장르를 이어받은 거예요. 다 극악의 난이도와 어두운 화면, 음습한 분위기, 좀비 떼가 물려나올 것 같고 거대한 적과 싸우는 눈이 막 5개 달리고 막 그런 류예요. 세키로가 있었고 또 유명한 게 있죠. 그 다음에 엘든링입니다. 이게 2020년 2월 25일 나왔고 또 프롬 소프트웨어죠. 프롬 소프트웨어는 이 한 장르만 파가지고 아예 소울류 장르를 만들어버렸어요. 우리가 뭐 MMORPG, 다중 접속 그 RPG 같은 MMORPG나 뭐 예를 들어서 저 슈팅 게임, FPS나 이런 것들은 장르로 구별이 되는데 사실 소울류를 장르로 구별해서 이렇게 박아놓진 않았지만 저거는 소울류라는 것을 어떤 너무나 특장점을 살려버려서 독창적이기 때문에 이런 장르를 소울류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RPG가 됐던 슈팅 게임이 됐던 이런 분위기를 가지면 저거 소울류 RPG네, 소울류 FPS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프롬 소프트웨어가 창출한 이 소울류의 장르를 우리나라가 국산화한 게임이 나오죠. 뭐가 나왔죠? 다시 3N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 예, 요거는 저기 장면입니다. 자, 이런 괴물들이 나와요. 자, 그걸 국산화한 게임이 나왔죠. 피노키오, 피해 거지, 네오이즈가 옛날에 3N이었다가 빠졌다가 지금 넷마블 밀어내고 다시 들어올랑 말랑 하고 있는 게 이걸로 지금 들어오려고 했는데 주가는 안 좋았어요. 피해 거짓이 나왔는데 그걸 그대로 이어받은 거죠. 극악의 난이도와 어두운 분위기와 피노키오 동화를 잔혹동화로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이게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소울류가 계속 이어지는데 뒤로 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그 트레일러 영상이에요. 자, 넘어갈게요. 피노키오, 피해 거짓이 다 이렇게 어두워요. 안 보이죠? 자, 스텔라 블레이드가 나옵니다. 이번 연도 4월 달에 나온 신작이에요. 자, 플랫폼은 어디예요? 모바일이 아니죠? 콘솔입니다.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5 전용이에요. 4, 3개 있으신 분은 안 돼요, 이거. 액션 어드벤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소울류라고 분류는 안 한다고 했죠. 소울류를 이어받았다고 지금 분위기 자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시프트업의 게임에는 뭐가 다 깔려있다고 했죠? 서브컬처가. 지금 상상이 안 되죠. 서브컬처는 분명히 프린세스 메이크에 나오는 예쁜 공주의 아까 전에 막 저런 야한 옷을 입고 나가지고
그런 여자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소울류의 그 음습한 분위기에 좀비 떼가 몰려나고 끈적끈적한 거기 전장에서 싸워? 그게 바로 시프트업의 지금 시리즈로 쭉 나온, 시리즈는 아니지만 3개가 나온 그 게임이 다 그걸 지배하고 있어요. 주인공이 다른 거예요. 주인공이 군인이나 전사가 아니에요. 군인, 전사, 마법사, 궁사가 아니고 이렇게 무슨 뭐 아까 칵테일을 들고 피크닉을 즐길 것만 같은 이 미소녀들이 나와가지고 그 싸움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스텔라 블레이드. 그래서 나와서 화면을 보면은 이런 여자들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여자들, 이 몸매가 부각되는 이런 가죽 옷을 입고 이런 괴상망측한 말도 안 되는 괴물들하고 싸우는 이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런 장면들이고요. 쭉쭉쭉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2개만 보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에 2개 보여주세요. 자, 이게 마계초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하다가 포기한 게임. 기억나세요? 횡스크롤로 가다가 겜보이나 이런 걸 살 수 있었던 건데 전 너무 어려서 그냥 1탄에서 바로 죽었어요. 1스테이지에서 저는 못 깨고 계속 죽어요. 그쵸? 이거 집어치웠거든요. 그리고 제가 자주 한 게임이 바로 다음입니다. 이 마지막이죠. 저는 이걸 자주 했어요. 골든엑스. 그리고 저는 할아버지를 많이 했거든요.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마계초는 계속 하려다가 너무 죽으니까 그냥 그만둬버렸어요. 그러니까 소울류는 좋긴 한데 게임을 포기해버릴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아버리면은 게임을 계속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 스텔라 블레이드가 그 지점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피해 거짓도 그렇고 그 전에 소울라이크 장르 프롬소프트에서 만든 게 극악의 난이도이기 때문에 하다가 포기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미소녀가 나온다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마계촌을 포기했는데 골든엑스, 황금도끼 이걸 한 것처럼 황금도끼만한 수준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거를 통해서 게임을 계속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미소녀가 하고 있고 미소녀가 나오고 게임도 계속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소울류를 이어받긴 했는데 도전해볼 만한 장르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그걸 깨면서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이걸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9.3의 평점을 얻고 있는데 바이오 하자드라는 명작이 9.2예요. 그걸 역사상 최초로 플레이스테이션 5 전용에서 제치고 1위에 지금 평점을 얻은 게 바로 스텔라 블레이드입니다. 그런데 뭐 콘솔 게임이라서 패키지를 팔면 돈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지금은 니케에서 지금 매출이 다 나오겠다는 게 시프트업의 하나의 약점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저런 갓겜을 갖게 됐다는 거. 그래서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프트업 기대가 되고요. 한 줄 매드평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미소녀가 미소 지으며 총 쏘면 어떻게 이겨? 힝.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이슈로 어떤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지 오늘은 주태영 파트너와 종목 얘기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은 우리 상승하고 있는 종목군부터 좀 보기로 했죠. 로봇 네. 쪽을 보겠습니다. 네, 상승하고 그쵸?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네. 로보틱스를 또 준비를 했고요. 네. 자, 이런 종목들 제가 예전에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예, 맞아요. 올라가면서 지금 저항선에 찍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리면서 대응 자리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먼저 제가 가지고 나왔고요.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의 그 매수점들도 한번 알아볼 수 있겠는데요. 자, 밑에 있는 이 지지선들을 여러분들 주목해서 보시면 이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이렇게 반등이 나왔던 그 그림들이 형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밑에 있는 이 지지선들을 지지를 하다가 밑으로 깨고 내려왔죠. 자, 깨고 내려오면서 오늘 최근에 있는 저점하고 이 라인들하고 또 그대로 연결이 되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상황은
삼각수렴 구간을 뚫고 올라온 그런 시점이고요. 자,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네. 좀 확대해서 조금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확대해서 보여주신다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 보고 계시고 네. 이 두산그룹이 아무래도 3대 축으로 사업 재편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두산 로보틱스 필두로 얘기될 거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도 같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로 조금 더 확대해서 설명해 주신대요. 지금 볼 수 있을까요? 네, 네, 됐습니다. 지금 보죠. 자, 확대해서 지금 보게 네. 될 경우에 밑에 있는 이 지지선에서 삼각수렴 구간을 지금 돌파를 해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자 그래프를 보시면 오늘자 그래프에 보시면 위에 있는 연두색 저항선을 딱 찍고 내려온 그림을 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예. 자, 그전 위에 있는 연두색 저항선에서는 딱 한 번만 맞고 떨어지고 내려온 상황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번째 도전을 하는 상황입니다. 자, 연두색 저항선 두 번째 저항을 두 번째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우의 수가 이제 두 가지가 되겠죠. 만약에 오늘 뚫고 올라와서 내일 일봉이 이 연두색 저항선을 지지선 삼아서 여기 위에서 일봉이 생겨서 지지를 한다면 다시 위에 있는 저항선 18만 원까지 다시 도전이 가능한 그런 그림이 펼쳐지겠고요. 근데 오늘 이 저항선을 찍고 못 올라타고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15만 1,000원까지 다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혹시나 이제 오늘 현재 상황에서는 신규로 접근하기가 힘든 상황이겠죠. 왜냐하면 저항선을 찍고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오늘 오후장까지 보시다가 만약에 뚫고 올라가서 일봉상 내일 일봉이 저항선 위에서 생기는지 그리고 아니면 내일 일봉이 밑에서 생기는지 확인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일 밑에서 형성이 된다면 15만 1,000원대를 기다리시고 나중에 내일 일봉상 올라탄다면 16만 4,000원대 그 라인을 매수점 삼아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손절 8% 걸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격적인 전략까지 챙겨주셨으니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 이 종목 얘기해 볼게요. 두산 로보틱스요. 오늘 로봇 관련주를 움직이고 있는 재료이자 이슈이자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차트로 볼까요? 예, 이 두산 로보틱스 차트가 차트로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쉬운 차트 중에 하나예요. 자, 왜냐하면 봉들이 또 많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현재 차트에서 밑에 있는 이 지지선들을 먼저 한번 주시해서 볼게요. 요 라인이 시작점입니다. 자, 요 라인, 동그라미 친 라인, 요 라인이 시작점이고요. 자, 요 라인들하고 계속 밑으로 연결된 빨간색 지지선들을 보시면 그 라인들을 지지선 삼아서 계속 반등이 일어났었고 그 위에 있는 이 연두색 지지선 여기 저점하고 연결된 그 연두색 지지선을 보시면 그 라인들 일봉이 위에 올라와서 그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면서 옆으로 기다가 올라오면서 위에 있는 이 저항선을 한번 찍었었죠. 자, 저항선을 찍고 다시 그 밑에 있는 연두색 지지선을 찍고 나서야 다시 반등이 나오는 그런 그림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 같은 경우에 이 라인을 아직 찍지 않았습니다. 오늘자 저항선으로 10만 4천 원이고요. 이 10만 4천 원을 아직 찍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고 여러분들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따라가기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지금 따라가도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제가 하나를 더 그어드릴게요. 이 라인을 오늘 찍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진 않지만 만약에 혹시나 조정이 나온다면 내일이라도 이 라인들에서 조정이 나온다면 한번 매수 잡아볼 만한 라인이 88,900원 라인입니다. 저 밑에 있는 추세선도 하나 그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차트에도 똑같이 설정을 해놓고 여러분들 대응을 하신다면 조금 더 마음 편히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승 종목군으로 로봇 관련주 살펴봤고 이번에는 조금 아쉽지만 오늘장에서 아쉬운 흐름을 보이고 있는 하락 종목군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이쯤에서 조금은 덜어내고 가는 게 좋을지 또 차트상의 흐름은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을지 볼 텐데요. 오늘은 전선 쪽이 조금 크게 하락하고 있어서요. 네,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좀 봐주세요. 자, 차트로 여러분들 풀어드리는 남자. 자, GT형 파트너가 여러분들 LS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LS요? 이 LS 같은 경우에 최근에 계속 급등이 나왔다가 여기 고점 부근에서 M자형 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패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위에는 이 저항선, 이 빨간색 저항선 보이시죠? 최고점. 요 라인에서 M자를 찍고 내려오는 그림이었는데요. 자, 지금 전체적으로 그림을 여러분들이 추세선을 보시면 오늘 현재 찍은 저항선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찍은 저항선이죠. 어제 찍은 저항선을 여러분들 보시게 될 경우에 그대로 연결된 라인이 여기서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찍으면 조정이 나왔던 그런 그림이었는데 요 라인에서도 계속 저항을 삼다가 뚫고 올라갔지, 여기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지만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다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요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대응하시기가 좀 힘드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밑에 있는 지지선도 많이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추세 지지선을 하나 더 그어서 여러분들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 라인 오늘 지금 현재는 찍질 않았죠. 지금도 계속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한번 매수를 보시고 싶으신 분은 밑에 있는 지지선이 15만 원입니다. 자, 이 15만 원 라인에서 손절도 8% 거실 필요가 없고요. 한 3% 정도로 낮게 단타로 접근하실 분들은 3% 정도로 낮게 손절 금액을 설정을 해놓고 대응을 하셔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내일이죠. 만약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이 라인을 갭으로 뚫고 내려가는 그림이 생긴다면 밑에 있는 이 연두색 15만 원이 저항을 삼고 밑에 있는 지지선, 이 빨간색 지지선까지 다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자, 빨간색 지지선 라인이 월요일자로 14만 3천 원, 3,700원 정도 되는 라인인데요. 자, 요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요 라인들 계속 연동이 되어 오던 그 라인입니다. 자, 요 라인들하고 계속된 연동되던 그런 라인이니까 혹시나 월요일날 빨간색 지지선 저쪽 라인을 찍으러 간다면 매수로 대응을 하셔서 손절 8% 걸고 매수로 대응하신다면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면서 여러분들 수익을 또 만끽하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그림입니다. 네. 제가 주 파트너님이랑 이 시간에 이제 계속 같이 하고 있어서 보면서 이제 궁금해졌던 거를 오늘쯤은 여쭤봐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 파트너님이랑 함께하면 네. 그 추세선 그리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종목들을 뽑아주시는 겁니까? 함께하면. 일단은 저하고 같이 하시면 추세선 긋는 방법을 아실 거고요. 이미 알고 계시고. 예. 알려드리죠. 네, 알려주세요. 저점하고 저점을 그어서 올라가는 방법, 여기에서 매수 잡는 방법, 그리고 고점하고 고점을 그어서 이 라인에서는 하락을 할 수 있으니 그 라인들 찍을 때는 매도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저항선하고 저항선을 그어 놓으시면 그 라인에서 일봉이 위치해 있을 때 저항선 바로 밑이라서 매수는 보지 않으시겠죠. 그러면 지지선까지 내려와서 매수를 보니까 여러분들 매매 타점에도 도움이 되실 듯 하고요. 그리고 그런 종목들 지금 방송에서처럼 좋은 자리들 나오는 그런 종목들도 여러분들 추세선을 공부를 하신다면 더 여러분들이 대응하시기 편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준비해 주시는 종목은 추세선이 어느 정도 이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 투자자 관점으로 보니까 그게 궁금했어요. 네네네. 파트너님이랑 함께하면 어떤 것들이 더 좋을지를 네. 여쭤봤습니다. 끊어서 죄송한데 LS 네네네. 이어서 우리가 하나 더 볼까요? 전선 관련주인데 가온전선이요. 이 종목도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이 가온전선을 제가 가지고 나오면서 이 종목은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자,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볼게요. 이 고점에서부터 내려온 그림을 보시면 밑에서 내려왔다가 한번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서 그리고 저항선을 맞고 다시 내려왔죠. 다시 내려온 시점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반등이 이렇게 W자 반등이 나오는 그런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더군다나 지금 바로 밑에 있는 이 파란색 선을 보이시죠? 그 안에서 삼각수렴 구간이다가 돌파를 해서 나온 그림입니다.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그 라인이 지지선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라인들을 여러분들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겠죠. 네. 자, 지금 밑에 이 빨간색 라인들, 요 라인들을 계속 지지를 하면서 밑에 있는 이 W자, 쌍바닥 라인을 지금 만들었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요걸 좀 더 확대를 해서 여러분들 또 보여드릴게요. 네. 자,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조금 더 잘 보이시죠? 요렇게 W자 라인을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갔는데 다시 찍으면 지지선으로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라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라인이 56,600원 부분이거든요. 56,600원서부터 여러분들 손절 8% 걸고 대응을 하신다면 만약에 이렇게 W자로 올라가서 위에 있는 저항선이 65,500원입니다. 이 65,500원 라인을 뚫고 올라간다면 알파벳 W자 상승이 나오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한 번 더 다시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자, 이 관점에선 떨어진다고 해서 여러분들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고요. 매수 관점으로 땡큐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 대응을 하시면 좀 더 마음 편하게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운전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봐도 좋겠다고 평 주셨습니다. 이번에는요, 이수페타시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 사실 개파락으로 출발을 해서 지금도 좀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길래 이런지 네. 분석해 주세요. 자, 이 추세선 긋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지금 요 차트를 보시면 이제 여기를 빠져나왔구나라는 그 그림을 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예. 자, 제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지금 제일 중요한 라인이 요 동그라미 친 요 라인입니다. 자, 요 라인들을 계속 저점하고 저점을 연결해서 보시면 이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계속해서 반등이 나왔던 그림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반등도 어디까지 나왔었냐면 위에 있는 이 파란색 저항선 한 번, 두 번, 세 번 이상 찍으면서 이렇게 위에 있는 저항선을 투닥거리고 있었죠. 자, 그러면서 수렴 구간이 점점 좁아지면서 한 번 더 위로 올라가길 바랬었는데 오늘 딱 떨어졌습니다. 개파락으로 떨어져서 이제껏 이 동그라미 친 저점하고 저점을 이은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오늘 일자 일본 고점이 이제껏 계속 지지선이었는데 저항선으로 딱 바뀐 시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항선으로 바뀌었으니까 요 라인에서는 지금 현재의 매수 관점으로 신규 매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밑에 있는 이 연두색 지지선 라인이 지금 5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이 5만 원 정도 되는 라인을 월요일 날 왔을 때 매수를 잡아서 다시 대응을 하신다면 지금 위에 있는 이 빨간색 저항선이죠. 위에 있는 일봉 저항선. 이 라인은 찍을 경우에 다시 뚫릴 가능성이 아주 크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맨 위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을 찍으러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이 저항선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 라인들을 연동을 해서 그거 보시면 계속 저항선이 형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으시겠죠. 자,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추세선을 똑같이 그어놓고 대응을 하신다면 마음 편하게 대응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지지선으로 보여졌던 네네네. 빨간색을 현재는 저항선으로 네.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구간인 거고 네네. 만약에 우리가 그러니까 신규 지지선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신 거죠. 네네. 초록색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딛고 올라간다면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이 라인을 도전을 하고 위에는 파란색 저항선까지 네. 뚫고 올라간다면 파란색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네, 이 지지선으로 작용하던 게 저항선으로 이렇게 네. 변모하는 모습에서 다시금 또 이제 새로운 전략을 찾아주신 거예요. 네네네. 차트상으로. 이수페타시스 살펴봤고요. 그러면 오늘장 좀 구름이 짙습니다. 1.2% 하락, 코스피 현재 2,856선 지나가고 있고 코스닥은 간신히 850선을 지키고 있는 이 시점에 오늘장을 그래도 좀 잘 견뎌볼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 궁금해지거든요. 어떤 거 봐주시겠어요? 자, 오늘 제가 공략주로 가지고 나온 거는 네. 자율주행 관련주인데요. 네. 자, 자율주행 관련주인데 테슬라가 8% 이상 떨어졌는데 자율주행 관련주를 매수를 노리나? 라고 어떤 말씀을 또 하실 관점일까 수가 궁금하죠. 있겠습니다. 네. 자, 테슬라가 8%가 떨어지긴 했지만 네. 제가 예전에 테슬라 차트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네. 그 저항선을 지금 지지선 삼아서 딱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지선 찍은 것도 나중에 또 방송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세코닉스라는 이 종목을 여러분들 오늘의 공략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자, 세코닉스 자율주행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율주행을 하려면 첫 번째 차선 이탈을 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렇죠? 차선 이탈 방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차선 유지 기능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 앞에 있는 그 사물하고 충돌 방지 경고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자,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게 또 전방에 있는 카메라로 자율주행 관련 기술도 가지고 있으면서 현재 현대 모비스나 그리고 네. 인터렌탈에 또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에도 전방 자율주행 카메라 시스템을 공급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작년에 5천억 매출에 영업이익이 162억을 또 거둬들이는 성과를 거둬들였고 올해는 18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대를 하는 세코닉스가 지금 그렇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엔비디아하고 자율주행 브레이크 시스템을 또 공동 개발을 하고 있으면서 또 한 번의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그러면 많이 올랐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세코닉스 지금 지지선 라인에 와 있습니다. 자, 그 그래프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세코닉스 차트를 밑에 있는 이 라인들을 보시면 이 라인들에서부터 계속 지지를 하면서 오던 그 그래프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라인들을 계속 지지를 하면서
밑에서 지금 현재 W자 반등으로 올라갈 수 있는 W자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기다가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 삼각수렴 구간, 이 고점하고 연결된 이 삼각수렴 구간을 터치만 하더라도 일단 여러분들 저기까지는 수익이 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자, 그리고 이 연두색 저항선, 일봉 지금 바로 밑에 있는데 이 연두색 저항선을 이렇게 삼각수렴 구간이다가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가면서 저항선을 이제 지지 삼아서 다시 찍고 반등의 준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자, 이쪽 라인에서 내려오면서 W자 그림을 그렸었고요. 지금 좀 더 확대를 해서 제가 하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세코닉스가 이렇게 연두색 저항선을 뚫고 올라와서 이 저항선을 지금 현재 지지 삼아서 이루고 있는데 이 라인들을 지지를 하고 W자로 반등이 올라갈 경우에 일단은 살짝 옆으로 기면서 다시 한번 위로 한번 크게 올라가서 위에 있는 저항선 그 7,900원대 저항선하고요. 위에 있는 연두색 저항선 8,300원대 저 저항선을 한 번 더 다시 한번 찍으러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큰 그래프입니다. 자, 그러면 매수점이 더 중요하겠죠. 현재 지금 W자 단기 역회된 숄더를 그린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W자 아랫머리는 지금 만든 상황이고요. 그럼 매수점을 이 저항선을 지지선 삼는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6,800원서부터 밑에 있는 지지선 6,750원까지 손절 8% 걸고 매수를 잡고 여러분들 그 매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W자 반등 구간으로 올라갈 때 더 이쁜 그림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전체적인 그림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그림으로 좀 더 줄여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저 위에서부터 연동이 되어 온 저항선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밑에 저 저항선에서 내려오면서 현재 구간이 W자 큰 그림으로 봤을 때 W자 우측 하단 그림을 완성을 하고 올라가는 그림으로 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연두색 저항선 그 라인을 뚫게 될 경우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 보이시죠? 이 라인들까지 충분히 연동이 돼서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됩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 13,000원 라인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확인이 되는데 현재 제일 먼저 뚫어야 되는 라인은 8,200원, 8,300원 라인 요 라인을 보시고 일단 대응을 하시고 뚫게 된다면 여러분들 홀딩 전략으로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견뎌낼 수 있는 공략주 세코닉스를 살펴봤습니다. 자율주행 관련 종목인데 이 카메라 렌즈 이렇게 잘 만드는 업체거든요. 차선 인식, 차선 유지, 전방 추돌 경보 시스템 뭐 이런 자율주행 전방 카메라 시스템을 현대모비스 등에 현재 납품을 하고 있고 실적적으로도 좀 좋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러한 업체입니다. 세코닉스를 살펴봤고 지금 가격 라인을 한 번 정도 네. 좀 다시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 네. 매수 가격 라인을 한 번 더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현재 지금 저항선은 지지선으로 뚫고 나면 지지선으로 작용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 라인들 6,800원서부터 6,750원까지 이렇게 한 5틱 정도 되는데요. 그 라인 안에서 잡으시고 손절 라인 8%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장 공략주까지 주태영 파트너와 함께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7월 10일 금요일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항공주 얘기입니다. 미국 항공주부터 시작해서 국내 항공주까지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항공주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욕 시장 많이 떨어지면서 여러분들께서 뭐 잘 아시고 또 많이 투자하고 계시는 서학개미들이 좋아하는 이런 빅테크 관련 종목들 일단 많이 떨어졌다.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오늘 미국 시장에서 떨어진 종목 가운데 항공주들이 조금 눈에 띄어서 오늘 이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델타 에어라인이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내용이 되게 좋지 않았습니다. 주가도 보시는 것처럼 4%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델타 항공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던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 일단 실적이 되게 좋지 않았는데 2분기 조정 매출이 154.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가 넘게 줄었습니다. 전망치가 154.5억 달러였는데 0.4억 달러 정도 더 줄어든 거예요. 전망치보다 못 미쳤다는 게 일단 이 실적이 떨어졌다라는 게 일단 주가에 별로 좋지 않았고 당연히 또 순이익이 전년비 29%나 줄었습니다. 게다가 순이익은 줄어드는데 운영비는 되레 10%나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안 좋은 내용들 다 들어가 있죠. 더 시장 주가에 또 악영향을 미쳤던 거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앞으로 향후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인데 3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주당 1.7달러 정도로 그 전에 예고됐던 것보다 15% 정도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델타 항공의 실적 내용들을 뜯어보면 뭐 건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가 오늘 4% 가까이 좀 크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또 하나 제가 이 차트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제 오늘 주가 떨어진 그 모양이죠. 근데 이 막대 그래프 보십시오. 이 거래량 나타내는 거잖아요. 거래량이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크게 늘어났다라는 거. 뭐 거래가 터졌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평소 거래량의 거의 한 3배 가까이 되는 걸 보면 델타 항공에 대해서 오늘 실망한 그런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았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오늘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미국 항공사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 보통 AA 이렇게 그 꼬리표에 꼬리 날개에 붙어 있는 그 회사죠. 오늘 주가가 사실 10달러밖에 안 되는데 오늘 그나마 3.7%가 넘게 또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오늘 실적이 나온 건 아니고요.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이미 지난 5월 말에 2분기 실적에 대한 이제 가이던스를 발표했었는데 그때 이미 내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내용을 보면 2분기에 좌석당 매출이 전년비 6%나 줄어들 것이라는 게 나왔고 그다음에 주당 순이익도 더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좋지 않으니까 그 당시에 5월 28일이었는데 CEO, 즉 최고 운영 책임자가 사임을 발표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항공주들이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이렇게만 놓고 보면 항공주들 그래 뭐 안 좋을 수도 있지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점점점 이제 실적이 좀 좋아져야 될 상황이거든요. 2분기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3분기는 또 이제 성수기에도 진입을 하고 특히 이제 2분기 때 이 미국 항공주에 대한 얘기가 이 항공주 얘기를 좀 제가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올림픽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미 몇 달 전에 다 이제 항공권 예약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올림픽 특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수 상황을 좀 보면 3분기에 좌석 전망이 5, 6% 정도, 매출 성장 2, 4% 정도밖에 안 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된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올림픽 특수에 대한 기대감이 거의 뭐 실제로 가셔야될 게 없다라는 얘기인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일단 파리가 좀 엄청나게 좀 덥고요. 에어컨도 뭐 설치된 데 별로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게다가 좀 뭐 유럽 시장 상황이 이 극우 정당들의 득세 때문에 좀 분위기가 좀 어두침침하죠. 그런 영향들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 저가 항공사들, 지금 말씀드린 델타나 에어라인은 좀 큰 항공사들이죠. FSC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항공사들하고 LCC라고 보통 얘기하는 저가 항공사들하고 지금 항공권 할인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밤 늦게 나왔던 그 미국의 5월 CPI에서도 보면, 6월 CPI에서도 보면 항공권 가격이 5%나 감소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파들이 그대로 CPI에도 반영이 된 거죠. 그만큼 항공사들, 큰 항공사들, 그러니까 FSC 같은 대형 항공사들이나 LCC 같은 저가 항공사들이나 다 항공권 가격이 계속 뚝뚝뚝 떨어지다 보니까 실적이 좋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미국 애들 얘기고 우리나라 항공사들 상황으로 좀 한번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미국 항공사들은 저가 경쟁 뭐 등등등, 그다음에 올림픽 특수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졌다 얘기를 했는데 국내 같은 경우 국내 이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대한항공 이제 주가 그래프인데요. 어제 현재 22,250원 기록을 했었고요. 자, 보면 주가가
이게 7월입니다. 6월 말에서 7월 사이에 급격하게 좀 반등을 하다가요. 이거는 결국은 성수기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여기서 이제 M자를 그리고 나서 계속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거래도 좀 늘었다가 그 이후에는 거래도 좀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 좀 현재 이런 상황이고, 대한항공은 연초 대비해서는 7%가 하락을 해서 사실은 올 상반기에는 장사를 뭐 거의 접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 이제 저비용 항공사 LCC 쪽 하나 보겠습니다. 티웨이인데요. 티웨이는 두 가지 좀 재료가 있는 회사입니다. 개별적으로. 하나는 최대 주주가 바뀐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유럽 노선에 신규 진출한 그런 재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 티웨이의 어떤 성장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러니까 주가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재료였는데, 티웨이 항공 주가를 보면 역시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아까 대한항공이 올랐던 그 시기에 비슷하게 급격하게 반등을 했다가 거래량도 늘고요. 그 이후에 역시 좀 대한항공보다는 좀 더 널찍한 M자 모양을 그리고 역시 7월 후반부로 갈수록 최근 들어서 다시 주가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항공주들이 부진한 이유를 좀 종합을 해서 보면은요, 그러니까 미국 항공사들과 우리 항공사들과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항공사는 할인 경쟁에 올림픽 특수 저조 이런 것들이 아까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실적이 좋지 않았던 이유였는데, 국내 항공주들은 3고 부담이 너무 큽니다.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 왜냐하면 일단 외화 부채가 많죠. 그러니까 환율에 대한 부담이 크고요. 유가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금리가 높으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회사채 발행을 한다든가 또는 어떤 대출을 많이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자 부담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전혀 못 버는 건 아닌데 나가는 돈이 너무 많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가 되겠고요. 여객 화물 수요는 이제 증가하고 있다. 이 얘기는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요가 우리가 좀 나쁘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여객 수요 여기 써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여객 화물 수요가 올 6월 기준으로 25만 2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가 넘게 증가를 했고요. 이 화물 운송 같은 경우는 이미 코로나 이전보다 더 8% 정도 더 성장률이 좀 늘어난 그런 상황이고요. 국제선 여객 같은 경우도 720만 명을 기록을 했는데 6월 달에 전년 동기 대비 58%나 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 수준 거의 이제 육박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객도 늘어나고 화물도 좀 늘어나는 상황이긴 한데, 앞서 말씀대로 주가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3분기에 대한 부분들, 2분기 실적이지만 3분기에 대한 부분들, 실적 가이던스에 대한 전망을 좀 해보면 어쨌든 밝은 어떤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3분기, 여름 휴가철을 포함하고 있는 3분기가 성수기인 거, 이 부분 당연히 있고요. 또 하나는 해운주들 얘기하면서 글로벌 해상운임이 급격하게 많이 올랐다 얘기를 했는데요. 해상운임만 오른 게 아니라 항공운임도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해상운임으로 하기에 선박을 잡기가 어려운 그런 기업들이 좀 돈 더 많이 들지만 급하게 빨리 보내야 되는 이런 항공 물량들 때문에 항공 운송을 이용하는 경우가 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공 운임에 대한 비용 운임도 한 40% 정도가 올랐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좀 더 큰 어떤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대감을 낳는 부분은 좀 오늘 오전에도 계속 얘기가 나온 겁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9월로 거의 뭐 이제 기정사실화되다시피 하면서 금리 인하가 된다 그러면 여기 3고 부담 중에서 이 고환율 부담이 일단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기준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환율도 환율이지만 금리도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이자 부담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가는 또 좀 별개로 치고요. 뭐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가 약세를 가면 유가는 올라가니까 뭐 그 부분에서 달러가 미국이 금리를 내리게 되면 달러도 약세로 갈 가능성이 높으니 유가는 고유가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고 중에서 이 2개 정도는 고금리와 고환율 정도는 좀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3분기부터는 좀 우리 항공주들도 조금 이제 접었던 날개를 조금 펼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생기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게 미국처럼 결국은 저가 항공사들과 대형 항공사 간의 이 가격, 항공권 가격 경쟁이 우리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변수는 좀 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여 전보다는 낙폭을 조금은 회복을 네. 하는데 뭐 여전히 하락세가 짙은 상황입니다. 종목별로 봐도 좀 이렇게 파란불 켜진 데가 많더라고요. 오늘은 좀 거꾸로죠. 네, 맞아요. 어제랑요. 어제까지는 코스피가 오르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그 상승률이 굉장히 적었는데 오늘은 거꾸로 코스피 하락폭은 1%포인트가 좀 넘은 상태인데 코스피는 반면에 0.1% 전후니까 뭐 이것도 이제 그동안에 좀 뭐 덜 오른 데 따른 좀 덜 떨어지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또 코스피와 코스닥이 좀 서로 엇갈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후장에서도 저희 이데일리 TV가 전략 챙겨드릴 겁니다. 끝까지 함께해 네.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